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북한이 화성 17형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킨 후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국위가 대우주에 도달했다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김정은은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이 핵의 4대 세습이 시작됐다는 평가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디 뭐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어제가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 성공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근데 북한은 얼마 전에 화성 17형 발사가 핵무력 완성의 이정표라고 하면서 더 큰 의미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화성 15형과 17형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수 기술적으로 보면 네. 사거리 진전됐고요. 네, 사거리가 늘어났다. 예, 탄두 탑재 능력이 향상됐다.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탄두 재진입 네. 기술, 그러니까 내열이라든지 탄분리 제어 기술은 아직 증명된 바가 없고요. 네. 그런 어쨌든 진전이 된 것은 이제 차이입니다. 그런데 네. 화성 15를 핵무력 완성의 시점으로 보느냐 17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네. 그건 북한이 주관적인 판단인데 네. 국제사회가 성공으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의 차이점이죠. 네. 2017년에는 15형 정도만 해도 네. 내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그걸 기하로 한국과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어내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했는데 네. 2019년 이후에는 이거로 부족하다고 느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진전된 능력을 보이면서 그때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의 조합이 아니라 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조합에 네. 그때처럼 2018년처럼 네. 어게인 2018년이죠. 다시 한번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쏘았는데 네. 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 2017년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핵실험, 실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네. 대강 이렇게 종합적으로 네. 평가를 해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북한이 29일 항공절을 맞이해서 공군력이 남한을 뭐 굴복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위대한 영장의 손길 아래 자라난 무적의 공군, 뭐 조선노동당의 붉은 매, 항공절을 맞으며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공군력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북한이 대내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북한이 거짓말하는 것은 워낙 일상사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만 네, 허풍을 많이 떨죠. 예, 네. 그러나 팩트 자체를 아주 왜곡시키는 것은 또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네. 김정은이 그만큼 초조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군력의 비약적인 발전, 특히 F-35 같이 북한이 어떤 수도 쓸 수 없는 그렇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환치가 안 되니까. 게임체인저에다 이번에 이제 B1B부터 한미연합군 비질런트 에이스부터 해서 네. 쭉 하니까 내가 봐서 북한 군부나 북한 주민들이 한미연합 공군력에 대한 막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수단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전혀 손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평양상고에 갑자기 F-35가 나타나서 뭘 쏠지 모른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공군력이 튼튼하다는 거짓말이라도 세뇌를 시켜서 그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말의 효과에서 마취 효과를 노린다고 할까? 그래서 북한이 한미연합 공군에 대해서 그만큼 아프다는 소리의 반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내 안전용, 대내 선전용이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8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공개가 됐습니다. 둘째 딸 김주애라고 알려졌는데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또 바뀌었고 겉모습도 리설주와 굉장히 닮게 변했더라고요. 정말 붕어빵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공식 행사에 딸을 대동하는 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요. 네. 이제 왕을 모셔놓고 네. 신하들이
사직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후계를 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세자 채공. 예. 더구나 어떤 왕의 통치나 그러니까 사직이 그 안정을 위해는 사직이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반정이. 그럼 조기에 후계자를 지정을 해서 네. 우리 왕조는 계속 이어간다는 어떤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그만큼 김정은이 나이가 아주 젊고 네.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미리 마치 세습이 정해진 것처럼 물론 결정할 때는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는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예. 뭔가 자기 어떤 왕조의 영속성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은 그렇죠. 그만큼 자기 왕조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예. 왜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을까? 아들이 더 위인데 첫째가 아들인데 왜 아들이 안 나올 거서 아들은 혹시 해외에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김정은이 마음인데 네. 김정은이 뭐 글쎄요 하여튼 서희서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네. 북한 당국에 사실은 여성이 나와서 네. 백두혈통이라도 공개적인 선사에서 안 했거든요. 예. 그렇죠. 과거에는. 김여정이가 나온다든지 또 이설주 부인을 공개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 조금 다른 문화인데 제 생각에는 뭐 굳이 뭐 저 김정은이 마음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을 앞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약간 후계 구도의 소프트한 이미지를 대내외 선전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 보면 이 김정은이 과거 미국 폼페이오 전 장관과 만났을 때는 우리 자녀한테 핵을 이고 살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라면서 자녀한테는 핵을 안 주겠다는 네.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딸을 옆에 끼고 핵은 네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한국과 미국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의 말을 그대로 네. 뭐 받아들여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라기보다 네. 그때 당시 마음으로는 네. 문재인 조합과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네. 그 비즈니스맨 같은 이런 성격으로 볼 때 네. 여기에서 네. 내 당대에 또 짧은 시간 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네. 이거 대를 물려서 기나긴 치킨 게임으로 벌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 말이 가짜가 아니고 일말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변경됐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네. 말이 바뀐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보증을 과거에 섰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 또한 거짓말이 아니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속은 건지 아니면 정말 속은 척을 한 건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특히 이제 좌파 계열의 대통령들이 아무래도 북한이나 중국 어릴 때부터 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애정을 가지는 상태에서 저는 네. 사고가 형성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잘하면 우리가 짝사랑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내 마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상대방이 알아줄 거다. 그러니까 일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서로 확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마음속에 북한이 이렇게 잘해주면 그리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상당한 핵 개발하는 이유가 있다. 네.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네. 북한은 모살개를 굴기 때문에 자위용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에서 네. 북한 측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북 정책,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완전히 북한은 이제 핵 미사일 강국이 돼버렸고 우리는 대응 수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화성 17형이 이제 완성이 됐는지 모르지 일단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 화성 17형은 다탄두를 실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탄두 하나면 요격을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근처에 와서 탄두가 여러 개로 확 분리되면 요격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의 이건. 요격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네.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아, 네. 미국의 방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러시아나 중국, 네. 뭐 북한도 나중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다은 다 탄두거든요. 아, 네. 그게 대응하도록 미술 디펜스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렵긴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군요. 네. 화성 17형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네. 이건 군사 기술적 관점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통상 세 가지 점을 봐요. 네. 첫 번째 장사정, 네. 얼마나 멀리 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은 네. 동그라미. 네. 두 번째는 이제 정확성. 정확성. 그러니까 날아가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그 재진입은 우선 통과할 때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수천 대. 그렇죠. 어마어마한 온도로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충격에 의해서 그대로 탄두 분리하는 여기가 손상이 안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제어가 돼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건 아직 증명된 바가 아,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고각 발사했으니까. 지금 봐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는 북한이 그걸 완성했으면 네.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했을 텐데 네. 안 한 거로 봐서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적응성, 군사적으로 얼마나 유용하느냐, 네. 테일에 실을 수 있고 고체 연료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화성 17형이 미완의 성공이다. 미완의 한 50%, 5내 네. 60% 성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네. 언젠가는 북한이 완성을 할 거거든요. 네, 시간의 그렇죠, 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지금 완성이 안 됐다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고 그렇죠. 북한도 완성됐다는 지금- 전제에 지금 대비동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대비동력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의 능력은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부분 완성이었고 그러나 곧 완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대비 능력은 신속하게 확충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따지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한 게 네. 아직 100%가 아니라 50%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 같기도 그렇죠. 하군요. 네. 네. 그 ICBM은 그렇고 나머지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다른 예. 것들 문제고. 새로 그렇죠. 또. 그런데 네. 북한은 이제 아예 핵 능력이 없던 걸 완전히 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계속 수량을 늘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늘려놔야 결국은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한미동맹을 해체를 하고 대한민국을 굴복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상태를 달성할 때까지는 핵 능력 강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7차 핵실험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을 겨냥해서 이제 쏠 수 있는 어떤 소형 전술핵탄두 실험이 될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하는 것들은 지금 뭐 탄두가 소용 안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핵능력 위협을 할 수 네. 있어요. 그걸 좀 더 발전시키는 거고요. 북한이 2017년 9월 달에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는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뒤 협상을 하고 진전을 해보니까 핵탄두를 좀 더 개량해야 될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핵탄두에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형 핵탄두, 그다음에 대형 탄두. 역으로 소형하고 대형을 개발해라. 이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추가 핵실험 소요가 생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3차례에서 4차례 추가 핵실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기술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 전략적으로 볼 때도 2018년도에 김정은이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이라는 ICBM이 있었거든요. 네네. 내년에 네. 이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한테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네. 화성 17형, 네. 그다음에 7차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카드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차 핵실험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전례 없는 도발과 함께 또 이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남한은 미국의 충견이다, 뭐 들깨다, 멍텅구리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천치 바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까지 뭐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북한이 네. 그런 이제 막말을 하는 것은 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되도록히 생각하면 2017년, 2018년에는 특히 절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안 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해주고 네, 또 그렇죠. 나서서 트럼프를 미국을 연결시켜줬으니까. 연결시켜주고 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렇죠. 오지랖부터 시작을 네, 해서 뭐 특당 삶은 머저리, 소대가리,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앙천대소, 뭐 가을 뻐꾸기. 네. 그 비교 이렇게 해보면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아직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보다 네. 문재인 대통령 비난 강도가 셌거든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난 강도 세질 또 겁니다. 세지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무슨 이야기냐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좌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좌우를 막론하고 네. 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동안은 네. 들어주는 정부한테는 또 그 기간 동안 유효기간 동안은 네. 양보의 유효기간 동안은 욕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또 새로 이 양보는 이미 끝났고 굳어졌고 네. 또 새로운 양보를 받아나기 위해서는 또 긴장관계를 조성해서 험한 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특별히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이제 한미가 연합훈련도 하고 네. 또 한미일 공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수시로 이제 뭐 전략자산 B2 뭐 B1B 그다음에 뭐 항모 다 이제 각 뭐 배치시키고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로 해구산이 충분하냐라는 건데 물론 북한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안심하라 이런 뭐 메시지이긴 하겠지만 과연 이걸로 해구산이 충분할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지금 같은 안보 상황이 나중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미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언하기 어렵고 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으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계속 길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네. 그 상태에서 현재 및 상당 기간 미래 동안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그 미국의 해구산 정책을 북한의 허접한 공갈에 의해서 그것을 만일 유보를 시키면 예. 네. 제가 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깨집니다. 아. 그리고 NPT 체제, 네. 그 NPT 체제도 깨집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엄격하게 대해서 얻는 리스크에 비해서 북한의 양보를 하는 리스크가 훨씬 값이 크기 때문에 크다. 아직까지는 유지가 된다. 네. 그러나 이제 늘 이런 소위 미국이 대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 구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트럼프가 왔을 때 흔들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을 기르는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은 능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 재래식 능력에 대한 네. 삼축 체계도 있고 네.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소위 요즘 일부 주장을 하는 조선일보에서 유용한 군사 전문 기자도 네. 이야기했던 누클리어 옵션 같은 네. 핵 잠재력을 키우는 이런 다양한 우리의 방법을 네.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근데 그러나 그러면- 해구산 정책은 지금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믿어도 좋다. 근데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는데 그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필요하죠. 아, 필요하다. 필요하는데 네. 재배치를 91년 이전인 것처럼 네. 우리나라 모처에 공중투하탄이거든요. 네. 탄약고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아. 왜냐하면 사드 하나 배치하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되는데 네.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네. 만일 특정 지역에 그걸 탄약고를 지으면서 하는 게 공개 안 될 수도 없고 네. 그건 노출이 될 텐데 그럼 80년대처럼 지역 그 주민들과 네. 반미 반전 반핵이라고 하는 80년대식 운동권 이 구호가 네.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91년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를 철수를 시킨 것도 네.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반전 반핵 반미로 핵전쟁 난다고 하는 끊임없이 운동권에 빈미를 줘서 노태우 정부가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네. 판단도 한몫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상 그거는 쉽지 않고
전술핵 재배치 방법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괌에 갖다 놓은 것을 우리 항공기로 가서 실어 올 수도 있고 미국의 또 저위력 핵무기를 지는 잠수함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발사지에 갖다 놓고 늘 가지는 것. 그래서 나토가 유일하게 핵 공유를 하는데 그 공유 자체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네. 어떤 저위력 핵무기, 그걸 전술핵을 저위력 핵무기라고 그렇죠. 미국은 표현해요. 네. 그걸 전진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사용할 핵에 대해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고 네. 예, 공동의 자산을 이용해서 투하는 투발 수단을 공동으로 네. 갖는다든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유를 하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 위치보다도 공유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술핵이 그 공중투하탄을 유타투는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공중투하탄을 갖기 부담다니까 하여튼 날아가는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서로 같이 상의를 하고 공동 의사결정을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치를 가지고 할 건 아니다. 그리고 53년도에 미국이 전술핵을 유럽 쪽에 배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무기 형태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꼭 같은 그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개념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이번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도 쐈는데 미사일의 거의 절반은 안 날아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우리 쪽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보복 타격 능력이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 그리고 요격이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국민들이. 그건 좀 믿어도 될까요? 삼축 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일부 최근에 그런 게 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실은 미사일의 정상 작동률이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미국도 한 70%거든요. 북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 발사 실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의해서 아니 왜냐하면 그 한 발이 실패하면 또 한 발이 날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금 우리 한국의 미사일의 정확도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럴 때 좀 궁금한 점이 북한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서 핵무기 개발을 하는가 하는 점인데. 그러니까 그 인민들은 다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돈도 없고 다 봉쇄돼 있는데. 혹시 가상화폐를 공격하고 뭐 해킹하고 탈취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건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위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한 20억 달러 정도 했고 21년, 22년까지도 5천만 달러 추가적으로 탈취했고 가상화폐만으로도 미 재무부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약 한 15억 달러.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해준 것만 하더라도 3조 5천억 달러가 35억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조 7천억 정도를 했다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건 더 많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2017년 고강도 사실상 영향을 끼치는 고강도 제재가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중국과의 통상이 가장 큰 그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노동자 송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약이나 위패 같은 범죄 이게 되게 세 가지였는데 이제 그런 길이 대부분 막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이 이제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돈을 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위패니 마약이 제한인데 이것도 워낙 국제 감시망이 커져서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불법으로 하던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 ICBM 또 핵 뭐 이 도발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통해서 추가 제재 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러가 반대하고 추가 제재는커녕 무슨 비난 규탄 성명 하나 내지 못했는데 이거는 원래 북한이 ICBM 쏘거나 핵실험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제재하게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중러가 자기가 한 결의마저 어겨버리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중러가 이러는 건 정말 북한 핵 개발을 도와주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뭐 정직하게 부추기는 정도는 아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도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거는 원치는 않을 겁니다. 글쎄 왜 그런데 저렇게 놔둘까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네. 북한 체제의 안정을 흔드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가치와 북한 체제 안정의 가치에 대해서는 체제 안정의 가치를 훨씬 더 자기 안보 이익에 부합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지금 거의 이 전략적 경쟁이 냉전 구도로 신냉전 구도로 가는 현 시점에서 네. 중러의 협조를 얻기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과거에도 사실은 네. 2017년도에 워낙 북한이 갑자기 수소폭탄 실험이나 ICBM까지 그렇죠. 하니까 중러도 그때는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해줬는데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러가 안 하더라도 네. 북한의 외통수를 잴 수 있는 네. 예를 들어 사이버에 관련된 차단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수단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라고 하는 네. 만일 중국이 네. 이미 기 나와 있는 중국도 사인을 한 안보리 제재 네. 예를 들면 23975 같은 네. 것들을 중국이 많이 어길 경우에 어기고 북한하고 어떤 뒷문을 열어줬을 때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 나가면 네. 결국은 새로운 안보리 제재가 나와서 그 제재가 확실히 이행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네. 충분하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새로운 안보리 제재가 나왔어도 네. 지금은 중국, 러시아 비율을 맞춰서 막 미국이 양보하고 우리가 무슨 양보를 해서 했다고 칩시다. 한 두세 달 이후에 네. 중국, 러시아가 또 안 지키면 어떡하죠? 글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 중국, 러시아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어렵고 약속을 네. 받아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이행한다고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러의 참가에 이게 통상 좌파 계통의 학자들이 네. 중러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도 조금 멀어지는 걸 가까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야말로 무지개를 쫓는 소년과 같은 허상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 네,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장동의 몸통이 결국은 이재명이다 이런 네네. 진술들,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집중을 하면서 방탄 전국으로 좀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빠져나갈 구멍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저는 뭐 수사 구체적인 건 잘 알 수가 없고 보도된 거 외에는 네. 볼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뭐 정황이나 예측을 해보기 때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그 개미 지옥에서 나오기 힘들 거다. 네, 네. 그리고 뭐 오늘 그 대북 송금 50만 달러가 또 나왔다고. 글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재명 식보다. 대표 직접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랑 대북 사업을 같이 했던 아태협이란 곳이 북한 김영철 쪽 조선 아태위에다가 50만 달러를 줬다라고 했는데 이거 왜 갖다 줬을까요? 그렇죠. 하여튼 그때 시기는 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이제 자기 쪽이 계속 집권한다고 일단 네. 그 하고 있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봐서 정통 운동권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어떤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도 북한하고 뭐 할 수 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자기가 그게 더 적극적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이야 이재명 이상으로 북한한테 잘해주고 싶겠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한테 떨린 상황이 대북 제재가 유엔 제재가 생겨서 그렇죠.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하기 상황이거든요. 힘들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자기도 뭐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네. 나는 더 문재인 대통령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직접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운동권 내부에 네. 자기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립하는 계기를 위해서 네. 하지 않았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하고 우리 현행법상으로도 불법 아닌가요, 이게? 불법이죠. 그러니까요. 아, 참. 근데 만일에 이게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해서 돈이 흘러간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대장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네. 범죄 스캔들이고 네. 요거는 이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국가의 네. 존의에 관계된 거니까 그게 반헌법 사범이죠. 그렇죠. 근데 이 대북 송금이든 아니면 북한한테 돈을 갖다 주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알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문재인 정부가 알고도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돼요. 이게 그냥 정부도 모르게 저렇게 쉽게 갖다 줄 수가 있나요? 저는 뭐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른 척, 그렇죠. 불감청 고소원 정도 아,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드러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원하는 대로 되는 책임을 거다. 질 거고 아. 굳이 감시 책임을 나중에 하더라도 뭐 문재인 정부의 하위직이 정도 하는 거지. 아. 우리는 몰랐다. 그렇지 몰랐다고 끝난다. 아. 우리가 범죄상 전혀 몰랐다고 하는 데 대해서 네. 형사적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도 좀 문제지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 도발하는데 갑자기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갖고 친일이다라고 공격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문제를 삼아요. 근데 이게 아니 지금 북한이 핵 갖고 우리를 좀 위협하는데 한미일 공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하고 이럴 때 또 원내대책회 이런 데서 제기를 한 게 뭐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진부할 수는 있는데 72년도 김일성 대학 졸업식 때 네. 김일성이 이야기한 각권 전술. 네. 그러니까 얼굴이 대한민국이고요. 가시 주한미군이고 네. 한쪽 건이 한미동맹 한쪽 건이 한일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한 개만 풀리면 가시 날아가고 얼굴만 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명한 김일성의 각권 전술인데. 각권 전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되면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전투조직체라고 그러면 네. 한일 관계, 즉 일본이라고 하는 군수기지가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6.25 때도 주일 미군이 마찬가지죠.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주일 미군 기지는 100군데가 넘어요. 네. 그중에서 가장 큰 7개는 네.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해 놨습니다. 아, 유엔사. 유엔사 후방기지는 소파를 유엔하고 일본하고 맺는 기지예요. 아.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 즉 연합사령부의 후방기지예요. 아. 관할권이 연합사령관한테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 사령관이 투 캡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는 주일 미군 사령관, 하나는 소위 유엔사 후방기지를 총괄하는 후방사령관으로서. 아. 그리고 나머지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일 미군 기지는 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소파를 맺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유엔사 후방기지는 네. 법상 일본의 허락 없이 네. 유엔 참전국 16개국은 언제 어더라도 그 항구와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엔사 땅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 기지가 우리 유엔 사령관이 뭐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름이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아. 여기는 한국은 전방기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관할권이 일본 땅인데 일본 정부가 만일 네. 나 그거 못 받아들인다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 편이나 그렇죠. 다 이런 거. 그다음 유엔사 후방기지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시설도 일본이 다 해줘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한일 관계라고 하는 든든한 후방 관계가 있어야 네. 진정 한미 동맹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각권 전술을 김일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그 정도는 주변 참모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해가 됐을 텐데 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시 네. 나는 우리 내부의 친북적인 운동권에 대한 자기의 권위 아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뭐 논리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 여러 가지 그 친일 국방이라고 하면서 한미를 그렇게 죽창과 시즌2를 부른 거에 의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있겠지만 네. 이득되는 부분이 훨씬 좋다라는 네. 판단에 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1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여야 국방위원들이 유엔사 후반기지를 방문합니다. 아, 네. 이거를 국감 때 이런 이야기도 뭐 서로 또 이재명 대표가 친일 또 축창가를 부르니까 네. 논쟁은 좀 있었지만 네. 개인적인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당신들이 한번 가보고 네. 그 설명을 들어보고 아하. 왜 네. 특히 국방에는 여야도 없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네. 국방에서만큼 네. 축창가를 불러대는 이런 네. 엉터리 짓 하지 마라. 장병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아. 어떻게 생각하겠냐 국회의원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12월 4, 5, 6일 아, 네. 시간이 이제 예산 그게 좀 짧아서 네, 네. 도쿄 근처에 있는 네. 요코다 공군기지, 네. 요코스카 해군기지, 네. 자마 육군기지하고 주일 미군 사령부만 방문하고요. 아, 네. 안타까운 것은 큐슈나 뭐 오키나와 이런 지역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못 가지만. 얘기만. 아, 근데 그럼 그 이재명 대표도 국방위 소속 아닙니까? 같이 갑니까? 안 가죠. 아하, 또 축창가만 부르고 있나요? 바쁜데 이제 어쨌든 뭐 그거는 아니면 대장동 때문에 못 가시는 건가요? 좀 냈다가 네. 노무현 대통령식 표현으로 네. 크게 재미를 못 봤다고 생각하는지 아, 네. 추가적인 친일 어떤 반일 공세는 아. 조금 뭐 숨은 고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이 기회에 이재명 대표도 거기 가서 안보 공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보에 대한 상식과 너무 배치되는 얘기들을 너무 하니까 저분이 대통령 되면 도대체 우리나라 안보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가서 배우면 달라질 사람이 있고 가도 원래 생각이 그걸 반대하는 게 현저한 정치적 이득이 있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지는데 정치적 권위를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네. 데리고 가도 헛거겠죠. 아. 그러니까 뭐 공부할 생각이 없는 학생한테 아버지가 계속 학원에 밀어 넣어봤자 아, 네. 아버지만 가고 나면 학원에 그냥 도망쳐 나가니까 뭐. 네,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건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는 건지 원래 불량 학생인지는 뭐 네.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시끄러운 것이 그 한동훈 장관 그 미행과 관련된 네. 일입니다. 자택 취재다 하면서 뭐 도어락을 눌러보기도 하고 그 자택 주소까지 공개가 일부 됐다고 하는데 이 스토킹 행태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더 탐사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건전한 사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 뭐 완전히 프라이버시 침해고 네. 어떻게 보면 뭐 벌써 법적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현관 통과니까 공동 주거의 침해까지도 나중에 덮어설 수 있는데 네. 그럼 더 탐사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라는 것은 네. 저 사람들이 그런 것도 판단을 못한 바보이면 그럴 수가 있겠죠. 네. 바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아니면, 네.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후원금이 정치적 경제적 그렇죠. 이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자기가 마치 윤석열 정부와 맞싸우는 네. 투사적 이미지로 그렇죠. 나중에 민주당은 또 그렇게 민주당 계열은 그렇게 훈장을 달면 그렇죠. 한 번 더 갖다 넣으면 나중에 이 국회의원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더 탐사는 제2의 낙곰수를 꿈꾸는 것 같아요. 낙곰수들이 그거 갖고 돈 벌고 권력 가지고 김어준이 거의 뭐 이 야권의 지금 상황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그 자리를 가져오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더 탐사. 이번에 그거 하고 난뒤 그걸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조선일보 취재해 보시죠. 이번에 네. 한동훈 취재해서 그 올리고 난 뒤에
내가 보니까 수입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가 추정되고 후원금 많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뭐 떡볶이 먹방까지 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봐주면은 떡볶이 먹방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이 어떤 신념과 이념에 의해서 네. 모든 가치기는 극이 타는 신념형 인간은 아주 극소수가 있고요. 네. 대부분 이익형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신념형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절대 안 청렴걸백한데 변하니까. 오로지 자기가 믿는 것이 공산혁명을 통해서 한 몇천만을 때려 죽이더라도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정말 칡뿌리 먹으면서 근검 전략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신념의 인간이 사실은 인류에 끼친 해악이 훨씬 크죠. 물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 국회가 지금 뭐 정기 국회가 이제 뭐 막바지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 보면 민주당이 법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방송법 무슨 뭐 노란봉투법 다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겠다. 예산은 원래 정부 편성권이 있고 또 여당이 주로 가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예산을 따로 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요. 이게 참 정권이 바뀌고도 내가 집권 야당이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네. 수사를 좀 중단하거나 좀 바꿔라.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원들이 네. 여러 가지 뇌물 스캔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검수완박을 걷도록 했는지 알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다른 국정 발목 잡기를 해서 네.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쯤 되면 네. 국민들이 과거 정부보다는 현재 정부에 대한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텐데 네. 그때 니들이 좀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으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잘 보여라. 네. 뭐 이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전당대회가 내년 3월쯤에 열릴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뭐 김기현, 나경원, 뭐 권성동, 유승민 이런 분들이 후보로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당대회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전당대회 전망은 굉장히 어렵지만 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당원 당규에 의하면 당원의 70% 이제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당원의 조사를 뭐 더 높인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결국은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뭐 나와서 당에 대해서 좀 약간 비상식적일 정도로 비난을 하는 이런 인사라든지 우리 당에 뿌리가 없는 인사들은 지금 현재의 당원 당규상에서는 당대표가 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싶고요. 결국은 이제 당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거기 때문에 특정인은 제가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결국 당심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네. 당심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의원님 마음속에는 어떤 한 후보가 있습니까? 뭐 제가 지금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하고 우리 당권이 네. 조금 궤를 달리 하더라도 네. 각각의 윤석열 우리 행정부에서 떨어지는 지지층하고 네. 당대표의 상징성이 끌어드는 게 참 시너지가 발휘하면 좋은데 이건 탁상에서의 거의 그림이지 네. 현실상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라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 6개월쯤 남았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너무 인기가 없다. 네. 그다음에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여당이지만 야당 같은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 현 정부와의 차별화 할 때는 좀 필요할지 몰라요. 이제 정권 초기입니다. 네.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이게 끊임없이 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당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 지난 6개월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되면 물론 당 지도부하고 당정이 정말 서로 참 좋은 토의를 해서 소통해서 가는다고 해서 반드시 100% 이긴다는 보장은 못하지만은 네. 그래도 이길 확률과 당정이 다른 소리를 내고 때로는 험한 말을 서로 오가는 이런 데에서는 이거는 그렇죠. 질 확률이 100%고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길 확률 100%는 아니지만은 60, 70%의 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선택은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으로 우리 당이 잘 되고 보수가 잘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래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네. 그래도 당정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당 지도부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네. 저도 그런 당 지도부가 나오는데 뭐 미력 하나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신원식 의원님과 함께 안보 현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뭐 북한 도발이 점증되고 있지만 이 정부가 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짜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펀치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네. 우리 조선일보가 지금 구독 확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1577-8585, 1577-8585로 네. 전화하셔서 정치펀치를 보고서 이 조선일보 신청하신다라고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